1980년대 페르시아만의 밤바다를 떠올려 보십시오. 미사일이 날아들고 유조선이 불타오르던 탱커 전쟁의 장면입니다. 그때 세계는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항상 육지에서 시작되지만 세계 경제는 바다에서 멈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8일 새벽, 거의 잊혀졌던 그 장면이 다시 반복됩니다. 중동의 좁은 바다, 호르무즈 해협. 폭이 약 33km에 불과한 이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통과하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 수도 테헤란을 강타했고 몇 시간 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전 세계를 향해 경고를 보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공격 대상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 위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경고가 자주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해협 인근에서 실제 선박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계 해운 시스템이 동시에 멈춥니다. 보험사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보험 계약을 전면 중단한 것입니다. 해운 산업에서 보험이 끊긴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닙니다. 공격을 받아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평소 하루 평균 130척 이상이 통과하던 해협이 거대한 대기구역으로 변했습니다. 유조선, 컨테이너선, 화물선 수백 척이 공해상에서 멈춰 섰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바다 위에 선박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상 주차장처럼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해상 교통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동맥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 원유 공급의 약 5분의 1이 바로 이 좁은 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제 에너지 시장은 하루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날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이 몇 시간 만에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해협이 정말 막히는 것인가?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에서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폭풍이 오기 전에 슈퍼마켓에서 물과 식량을 사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부족이 아니라 부족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계 해운 지도에서 아주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타납니다. 수백 척의 선박이 멈춰 서 있는 그 바다에서 단 한 척의 유조선만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이 약 336m의 초대형 유조선. 그 배에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의 목적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세계 선박들이 멈춰선 그 새벽 바다 위에서 단 하나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길이 약 336m.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이 속도를 유지한 채 호르무즈 해협을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약 200만 배럴의 원유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양은 대한민국이 하루 동안 사용하는 원유의 상당 부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선박들이 대기 명령을 따르던 상황에서 이 움직임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는 이미 전쟁 구역으로 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전 해협 인근에서는 선박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보험도 끊긴 상태였습니다. 해운 산업에서 보험 없는 항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적 공격, 충돌, 화재, 침몰 같은 위험을 보험이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안전망이 사라졌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선박도, 화물도, 선원들의 생명도 모두 선사와 선원들의 책임이 됩니다. 다시 말해 수천억 원 규모의 위험을 그대로 떠안고 바다로 들어가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유지한 채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생각보다 위험한 항로입니다. 폭이 좁고 수심도 얕은 편입니다. 특히 초대형 유조선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면 선체가 해저 지형의 영향을 받아 조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바다에는 또 다른 위험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공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기지에서는 레이더로 그 배의 항적을 추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장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인가? 잠시 후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유조선입니다. 그날 밤 대부분의 선박들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배들은 항로를 수백 킬로미터 우회했습니다. 어떤 배들은 속도를 줄이고 해협 입구에서 대기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선박들은 AIS 신호를 꺼버렸습니다. AIS는 선박 위치를 공개하는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끄면 레이더와 위성에서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자신을 숨기는 방법입니다. 전쟁 지역에서 많은 선박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달랐습니다. 숨지도 않았습니다. 우회하지도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이글 벨로.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 항에서 출항해 한국 정유사가 계약한 원유를 싣고 항해하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그날 새벽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그 순간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선원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멈출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가? 이 결정은 단순한 항해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 가치의 선박과 화물이 실려 있었고 수십 명의 선원들의 생명도 걸려 있었습니다. 게다가 보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여러 변수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왔을 것입니다. 군사적 위험, 해협의 지리적 조건, 주변 선박들의 움직임, 그리고 화물의 목적지. 그 가운데 가장 현실적인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원유는 한국으로 가야 한다. 결국 선원들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도 간다. 이 결정은 무모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판단이었을까요?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 선원들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오랜 역사와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들이 같은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전쟁 구역이 된 그날 새벽, 대부분의 나라들은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멈추거나 돌아가거나 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겁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초대형 유조선 한 척의 가격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그 안에 실린 화물은 국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십 명의 선원들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주요 해운사들은 즉시 항해 지침을 바꾸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금지. 그렇다면 실제로 각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먼저 일본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에너지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진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현재 일본은 국가 비축과 민간 비축을 합쳐 약 200일 이상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중동에서 원유 공급이 완전히 끊겨도 일본 경제는 약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일본에게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선박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일본 선박 두 척이 봉쇄 선언 직후 해협을 통과했지만 방식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해협 중앙 항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란 영해를 최대한 피해 크게 우회하는 항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행동을 했습니다. AIS를 꺼버린 것입니다. AIS는 선박의 위치와 정보를 공개하는 자동 식별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끄면 위성과 레이더에서 선박을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말 그대로 바다 위에서 자신을 숨기는 방식입니다. 일본 선박들은 속도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약 10시간 이상에 걸쳐 조용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 역사에 있습니다.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일본 유조선은 실제로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일본은 이란과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매우 가까운 동맹국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일본은 언제든 서방 진영의 일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드러내지 않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숨는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선택했습니다. 2021년 중국과 이란은 약 4천억 달러 규모의 25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에는 에너지 개발, 인프라 투자, 금융 협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중국은 이란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입니다. 그래서 봉쇄 선언이 나오자 중국은 군사 대응 대신 외교 채널을 가동했습니다. 이란과 직접 협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중국 국적 선박이 공식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은 봉쇄 선언 이후 약 11일이 지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수백 척의 선박이 바다에서 대기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방식입니다. 군사적 긴장을 외교 협상으로 풀어내는 전략입니다. 이 선택은 중국의 에너지 구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공급망을 매우 다양하게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다양한 원유 공급 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파이프라인과 육상 운송망도 크게 확대했습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 잠시 막혀도 중국 경제가 즉시 멈추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상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숨었습니다. 중국은 협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국은 숨지도 않았습니다. 협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은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왜 일본처럼 숨지 않았고 중국처럼 협상을 기다리지도 않았을까요? 답은 한국의 에너지 구조에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약 70%부터 80%까지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그중 상당량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즉 이 해협이 막히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나라 중 하나가 한국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위험한 위치에 있는 나라가 가장 먼저 움직인 셈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한국 경제 시스템을 하나의 거대한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정유 공장, 화학 공장, 발전소, 운송 산업까지 모두 원유 공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유 공급이 늦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유 공장의 가동 일정이 흔들립니다. 생산 계획이 바뀌고 석유 제품 가격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산업 전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원유 운송은 단순한 물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이글 벨로에 실려있던 약 200만 배럴의 원유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양은 한국 정유 공장이 하루 동안 처리하는 원유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만약 이 화물이 지연된다면 정유 공장의 운영 일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단순히 항해 기술만 계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큰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화물은 한국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새벽, 이글 벨로호의 선교에서는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논의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 위험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실제 해상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정,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박을 공격해 왔습니다. 두 번째는 해협의 지리적 위험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항로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 상황입니다. 주변 해역에는 이미 수백 척의 선박이 멈춰 있었습니다. 만약 공격이 시작된다면 해역 전체가 혼란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수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한국 경제였습니다. 이 원유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정유 공장, 화학산업, 발전소, 운송산업까지 이어지는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계산했을 것입니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멈출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계획대로 갈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항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책임의 문제였습니다. 한국해운노조 관계자는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최선의 판단을 내렸고 가능한 조건 안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했다. 짧은 문장이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돌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안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협이 완전히 봉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해협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글 벨로호는 봉쇄가 완전히 강화되기 직전에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온라인에서는 흥미로운 반응이 등장했습니다. 역시 배달의 민족. 초특급 해외 배송. 유쾌한 농담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 선원들은 원래 이렇게 일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40년 전 같은 바다에서 벌어졌던 또 다른 전쟁으로 말입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택을 이해하려면 시간을 약 40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바다, 같은 지역에서 훨씬 더 위험한 전쟁이 벌어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 9월, 이라크가 이란을 침공하면서 중동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한 전쟁 중 하나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란-이라크 전쟁입니다. 처음 몇 년 동안 전쟁의 중심은 육지였습니다. 그러나 1984년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경제를 마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조선 공격이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는 상대 국가의 석유 수출을 막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지나가는 상선과 유조선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를 역사에서는 탱커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1984년부터 1988년까지 약 500척 이상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공격, 전투기 공습, 해상 기뢰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바다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습니다. 국제보험사들은 위험 프리미엄을 크게 올렸습니다. 어떤 해운사들은 아예 항로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1987년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쿠웨이트 유조선들이 계속 공격을 받자 미국은 직접 해군을 파견했습니다. 일부 유조선에는 미국 국기가 달렸고 미 해군이 호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해상 군사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도 이 바다를 계속 항해하던 선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선원들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장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이 석유를 거의 생산하지 않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원유를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유의 대부분은 중동에서 왔습니다. 즉, 페르시아만이 막히면 한국 경제도 멈출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유조선들은 전쟁 중에도 이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선원들에게는 위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돈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선원들에게 이런 질문이 자주 던져졌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까? 많은 선원들의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이 짧은 문장은 한국 해운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한국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탱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중동의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2019년에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가 선박들이 그 시기 항로를 우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박들은 여전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한국도 직접 사건을 겪게 됩니다. 한국국적화학 운반선 한국케미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납포된 사건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고속정을 타고 접근했고 선박에 올라탔습니다. 선원들은 수개월 동안 억류 상태에 놓였습니다. 선장은 약 95일이 지나서야 풀려났습니다. 선사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 이후 한국 선박들이 이 해협을 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한국 선박들은 다시 항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협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대체 항로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 선장들과 선원들은 이런 역사 속에서 바다를 항해해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2026년 2월 28일의 상황은 처음 보는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공포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포가 없는 것과 공포에 익숙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글 벨로호의 선원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항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 뒤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여온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에는 조금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놀랍게도 서울 한복판의 한 거리 이름에서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에는 테헤란로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삼성동에서 역삼동까지 약 2.4km 이어지는 이 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비즈니스 거리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IT 기업, 스타트업, 금융회사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이름의 유래를 잘 모릅니다. 이 도로 이름은 1977년 이란 수도 테헤란시가 서울에 선물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서울도 테헤란시에 서울로라는 이름의 거리를 선물했습니다. 두 도시는 자매 도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에는 세계 경제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입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중동 산유국들은 엄청난 석유 수익을 얻게 됩니다. 사막 한가운데 막대한 자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역시 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란의 팔레비 왕조는 석유 수익을 기반으로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발전소, 항만, 공항, 병원 등 국가 전체를 현대화하는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자와 건설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한국 건설사들은 중동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같은 기업들이 이란과 사우디, 쿠웨이트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환경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를 넘었고 모래 폭풍이 불었습니다. 물과 전기도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과 기술자들은 그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공사를 끝냈고 계약한 품질을 맞췄습니다. 이것이 중동 국가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테헤란로라는 이름은 바로 그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슬람 혁명이 발생하면서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호메이니가 이끄는 새로운 이슬람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대부분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이란과의 경제 협력을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이념보다 경제 협력을 우선하는 접근이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조금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자신들과도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는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2010년대까지 한국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꾸준히 수입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상황이 다시 바뀝니다. 미국이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면서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가 시작됩니다. 그 결과 한국은행에 있던 약 70억 달러 규모의 이란 자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이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한국이 이란을 적대해서 발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금융 제재 구조 때문에 생긴 문제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란의 관계는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는 바다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이란 혁명 수비대는 그 배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군사 상황이나 전략적 판단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인 관계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바다 위에서는 때때로 외교보다 오래된 기억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또 하나의 변화가 세계 경제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폭발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전장이 아니라 금융시장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2026년 2월 28일 국제 원유 선물 시장은 몇 시간 만에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WTI 원유 가격은 하루 만에 60달러대 후반에서 75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나타났습니다. 불과 9일 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9일 만에 약 6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이것이 과장된 반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시장의 작동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가격을 움직이는 것은 실제 공급이 아니라 공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입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이 오기 전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식량을 사재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 부족이 아니라 부족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먼저 움직입니다. 이 현상은 역사에서도 반복되어 왔습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7달러에서 28달러로 폭등했습니다. 그날 실제로 줄어든 원유 공급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공포를 가격에 반영했습니다. 2026년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실제 공급이 완전히 끊기기 전에 가격이 먼저 폭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순한 금융시장의 숫자 변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현실 세계의 공급망도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는 약 1,000척 이상의 선박이발이 묶였습니다. 그중 최소 20여 척은 해협 바로 인근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선원들이 선박 안에서 대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선박에 실려있던 화물의 총 가치는 약 2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유조선 운임 지수입니다. 전쟁 직전 약 225포인트 수준이던 이 지수는 며칠 뒤 4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거의 2배 상승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닙니다. 원유를 운반하는 비용 자체가 급등했다는 뜻입니다. 물동량은 줄었지만 운송 비용은 올라가는 전형적인 공급망 위기 신호입니다. 이제 문제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유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약 95%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숫자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95%입니다. 거의 전부입니다. 뿐만 아니라 LNG도 이 해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약 20%는 카타르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LNG는 한국 발전소로 들어갑니다. 그 발전소들이 어디에 전기를 공급할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공장입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자동차 기름값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생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원유는 달러로 거래됩니다. 유가가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수요가 증가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합니다. 그 결과 한국 기업들은 두 가지 압박을 동시에 받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으로 원자재 비용이 올라갑니다. 동시에 환율 상승으로 수입 비용도 증가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이중 충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투자 시장까지 반응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기 시작하면 코스피는 추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중동의 전쟁이 서울 금융시장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결국 우리의 일상까지 이어집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운송비가 상승합니다. 운송비가 오르면 마트 물가가 올라갑니다. 석유화학 원료 가격이 오르면 플라스틱, 포장재, 식품 가격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가격도 오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연결 고리의 출발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리고 그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입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2026년 호르무즈 해협 사건은 단순한 해상 위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21세기 세계 경제는 무엇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금융시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연결망입니다. 에너지, 물류, 해운, 금융이 서로 얽혀있는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동에서 원유가 생산됩니다. 그 원유는 유조선을 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후 한국 정유 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 원유는 휘발유가 되고 화학 제품이 되고 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리고 그 플라스틱은 스마트폰 부품이 됩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 반도체는 AI 서버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보입니다. AI 시대의 핵심 기술조차 결국 에너지와 물류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공장이 소비하는 전력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가 전력 수요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미래 기술 산업 역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곳은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신경망에 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 신경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원들입니다. 전 세계 무역의 약 90%는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마트에 가면 상품은 항상 있습니다. 주유소에는 언제나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급망이 항상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그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항해하고 해적이 있는 바다를 지나며 때로는 전쟁 지역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세계 경제는 매우 빠르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항만이 멈추자 물류가 막혔고 컨테이너 운임은 몇 배씩 상승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경제학자들은 새로운 개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급망 안보입니다. 이제 국가 경쟁력은 단순히 GDP 규모나 군사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에너지와 물류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서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수입에 의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해운산업, 정유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게 바다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닙니다. 경제 그 자체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사건은 바로 이 구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그 배는 단순히 원유를 운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농담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수십 년 동안 바다를 항해하며 쌓아온 경험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의 바다에서는 수많은 선박들이 항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소 그 존재를 거의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트의 상품을 볼 때,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그 뒤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는 거대한 시스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 일부는 오늘도 가장 위험한 바다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에너지 질서가 바뀐다면 이런 위험한 항해는 계속 반복될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까요? 그 답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거대한 변화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먼저 이해하는 사람들이 미래를 준비합니다.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은 바다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 것인가? The once who recognize the current before it becomes a wave. I the ones who shape the future.